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5일. 무슨 날? 스승의 날입니다. 아마 강의는 다음 주에 나가니까, 5월 18일 날 듣는 친구들도 있겠고, 하여튼, 다음 주에 나가는 건데, 여하튼, 오늘은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5월 15일 금요일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 강패방? 거기에 12시 딱 돼갖고 새벽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동 소리가 울려갖고 깜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친구들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축하해줘서 고맙고, 자, 오늘 수업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참 많이 오네요. 오늘 하여튼 부슬부슬 학교 운동장도 완전히 젖어 있고 비가 참 많이 오는 봄날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참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 다음 주에 여러분 들을 때는 아마 정해져 있겠죠. 근데 빨리 학교에서 만나야 될 텐데 참 걱정스러운 일들입니다. 오늘은 사회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강은 경제사 배웠고요. 오늘은 사회사를 배울 겁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사의 파트는 고대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러니까 내용이 복습되는 내용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구나. 사회사가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대로 사회사는 거의 신분제도, 그 다음에 어느 계층들 간의 관계들, 그것도 신분제도와 연장선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이 신분제가 사회제도에서는 가장 수능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고려시대 가야 됩니다. 또 여성의 지위가 좀 높았다는 거, 고려시대가 상대적으로 조선시대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상당히 또 많은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러면서 양반들이 분화되고 새롭게 또 계층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회사 파트인데요. 아직 고대사는 자료가 많지 않고요. 거의 교과서도 한 페이지 정도에 끝내는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자, 그래도 분야사니까 해볼게요. 고구려. 자, 우선 여러분들 고구려의 왕족이 있습니다. 왕족 있죠. 이건 다 배웠던 내용들. 고구려의 왕족은 성이 뭐예요? 나단 고씨. 자, 왕족은 고씨이다. 왕족은 고씨가 되겠고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맨 처음 철기시대 배웠을 때도 고구려는 농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옥저와 동해 같은 나라를 뭐한다? 약탈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싸워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최고 스파르타 같은 나라다. 싸워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무예를 숭상하고 이러한 강력한 조직, 군대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구려는 상당히 무예를 숭상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무적 기풍이 상당히 셌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상무적 기풍이 셌고 형벌이 엄격했습니다. 엄격한 형벌이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뭐냐면은 고구려에 고구려에 감옥이 없었대. 왜? 감옥이 필요 없는 형벌이야. 죽이거나 살리거나 그런 나라인데 극단적으로 했고 형벌이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배상을 해야 되는 물건을 훔치거나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이건 그냥 녹색으로 할게요. 부여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몇 배로 갚아라? 12배로 갚아라 하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일책 12법. 상당히 엄격한 형벌이죠. 그래서 이 엄격한 형벌의 예가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또 귀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가라고 불렀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미안하네. 여기다 쓸게. 그냥 다시 왕족 고씨이고 이런 왕족 고씨를 필두로 해서 높은 애들을 대가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상당히 어느 정도
왕족에서 왕비족까지 상당히 또 셌던 애들 또 고추가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뭐뭐가 얘가 원래 그 기족회의가 무슨 의미야? 제가이죠. 제가이. 제가니까 가들은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좀 높은 사람들을 대가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고추가 이렇게 칭해줬다는 것 좀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걸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에 이것도 하나 할까? 다 정리해볼게. 또 하나 고구려의 기족회의는 무슨 회의다? 제가이. 제가 정리할게요. 요거랑 연계해서 제가 고추가 이런 제가회의라고 해서 모든 가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가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내용 끝. 고구려 내용 끝이야. 그런데 여기다 또 하나만 또 정리를 할게.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자, 신분제를 잠깐 여기에 신분제. 자, 요게 신분제인데, 고려나 조선 같은 경우는 신분제가 몇 계층으로 되어 있냐면은 4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기족, 중간계층, 상민, 천민. 조선 같은 경우는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상민, 천민. 근데 요 고대사의 경우에서는 자, 몇 개가 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세모를 그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자, 3계층으로만 돼 있어. 그러니까 고대사는 4계층이 아니고 3계층이야. 자, 어떻게 돼 있냐? 가장 위 상위 계층을 자, 뭐라고 했냐면은 기족 라고 했다. 기족. 짜잔. 기족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이 바로 그냥 평민이야. 평민. 평민. 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층은 자, 천민. 야, 이거는 그냥 빨간색으로 쓴 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색깔별로 나누기 위해서 한 거고요. 천민. 이렇게 3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족, 평민, 천민.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은 고려와 조선에 비해서 중간계층이 없는 겁니다. 중간계층이 없는 거고 자, 이 천민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비계층. 노비입니다. 그래서 이 노비는 남자 노비 같은 경우는 노라고 했고 여자 노비 같은 경우는 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비가 되는 건데 요 노비가 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많겠어요? 특히 이 시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거의 전쟁 포로 같은 사람이 노비가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뭐 그 다음에 또 빚을 졌어. 그래서 뭐 갚지 못하는 경우 뭐 이런 사람들도 뭐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여하튼 이게 노비가 이때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3계층 신분제는 백제로 통용되는 거고요, 신라로 통용되고요, 통일신라 발해까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까지 가면은 이제는 4계층으로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끝입니다. 자, 이제 하나 했고요. 종이 올릴 것 같은데,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나? 약간 더부룩한 느낌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네. 비 오는 날에는 면이 땡기죠. 여러분, 우리 하여튼 또 짬뽕이 먹고 싶네요. 다시 이제 백제 갈게요. 백제도 고구려만큼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백제는 왕족이 뭘까요? 내가 사는 지역 부여. 그래서 부여시. 그래서 이 성이 부여입니다. 그래서 부여, 이용, 부여, 이름 붙는 거야. 하여튼 부여, 융도 있고, 부여, 소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왕족의 부여시고요. 또 백제 또 유명한 그 8개의 성씨를 가진 8성 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진씨, 그 다음 해씨, 여기가 왕귀족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왕족은 부여씨, 그 다음에 백제의 왕귀족은 진씨의 씨처럼 그래서 이러한 또 8귀족들이 백제에 있었다는데 굳이
뭐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활성 귀족들이 있었고, 여기 역시 백제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부여에서 내려온 유입인 세력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기풍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러다 점차 완화될 것 같고, 여기는 형벌이 조금 고구려에 비해서는 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12배였잖아. 근데 백제 같은 경우는 12배는 아니고 뭐 도둑질을 하면은 2배 정도. 상당히 6배 1이네. 도둑질을 하면은 딱 도둑질을 하면은 2배. 2배를 갚는다. 이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면은 2배를 갚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뇌물, 뭐 횡령 이런 거 3배인데, 하여튼 고구려에 비해서는 뭐 하여튼 2~3배까지 몰라도 고구려에 비해서는 좀 약간 약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또 기족회가 있었겠죠. 여기는 정사암이라고 하는 바위 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사암회인데 이거는 백제의 기족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뭘로 추측하냐면은 여러분들 부여 가면은 온라인 수업이어서 그런데 그 롯데 아울렛이라고 하는 큰 아울렛이 있습니다. 롯데 리조트가 있고, 근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면은 거기에 거기를 규암이라는 동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거기를 정사암에 쓴 것이라 추측하는데 과연 맞을까? 하여튼 근데 거기를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정사암이라고 해서 합니다. 그런 기록기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끝! 백제 끝! 선생님 오늘, 일찍 끝나나요? 자, 이제 신라와 통일신라 발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신라와 통일신라 가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냥 잠깐 물 좀 먹고 갈게요. 자, 이거. 어제 드디어 우리 하나이글스. 야구가 개막돼서. 근데, 처음에 야구 개막해 되게 신났어요. 그래서 막 하나이글스가 처음에 또 이겼고, 제가 하나이글스 팬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계속 지금 5연패를 해갖고, 그래. 상당히 스트레스 받다가 어제 드디어 1승을 해갖고 조금 기분이 좀 좋은 상태예요. 근데 오늘 비 와서 야구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럼 신라입니다. 신라는 좀 내용이 많은데, 자, 여기는 왕족이 박씨 왕족이 박씨, 그 다음에 석씨, 석격거대, 석탈의, 김알지, 김씨, 세성씨가 교립했다가, 자, 복습하는 내용. 자, 요 김씨로 독점하게 되죠. 어느 왕 때? 내무왕 때 독점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족은 삼성씨, 세성이 교립 체제로 됐다가 내무왕께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라사에서 좀 기억을 해볼 만한 게, 자, 첫 번째. 자, 이거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베키. 이게 좀 라인 타면 좀 좋을 텐데. 자, 순서가 라인이죠. 하베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이, 정사의, 하베케이. 자, 각국의 뭡니까? 기족회가 되겠죠. 자, 하베케이의 특징. 만장일치제. 만장일치제의 특징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또 하베케이는 전형적으로 시족사회의 전통을 이어받는 거라고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족사회라고 하면 신석기 때 모여서 회의한 거지. 모여서 시족사회가 신석기 때 그때 평등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모여갖고 그 당시에 그런 시족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것들이 신라 사회까지 이어져서 요 하베케이가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하베케이의 우두머리가 바로 뭐야? 상대등이고, 요 상대등 세력이 세지면은 또 왕권은 어떻게 이 통일신라 때 되면은 서로 이렇게 힘이 바로 대척점에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신문학 때 여러분들 상당히 또 중요하게 얘기가 됐던 게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임시기구로 출발했다가 이제 나중에 국가의 중대사까지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기구가 되고요. 여기서 또 왕도 폐위까지 할 정도로 있었습니다. 대표로 폐위된 왕이 누굴까? 무열왕의 할아버지. 바로 진지한 사람. 누구? 진지왕. 그래서 진지왕이 또 헤베카이에 폐위됐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 진지왕이 하베키의 폐위를 어떻게 좀 풀이할 수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진지왕이 하베키 왕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베키. 그때. 그러니까 왕을 좀 이렇게 왕이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치가 되면은 왕이 여기는 좀 약간 참여하지 않는 모습도 알 수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거예요. 하여튼 하베키 만장일치에 묻어버리는 상대등이었다. 또 식욕사의 전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좀 보시면 되고요. 왕권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하베키가 했다. 왕이 폐위되기도 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하베키가 같이 나오는 또 사이사 파트에서 두 번째 화랑도. 자, 화랑정신, 화랑도인데, 자, 요거는 일단은 이것도 예전부터 있었던 조직입니다. 이것도 시족사의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건 뭐 말로 또 하면은 전 약간 그런데, 이 시족사의 전통을 어디서 찾냐면은 시족사의 때도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이동하고 이래갔으니까 이런 게 원래 시족사회부터 있을 거 당연한 건데. 하여튼 그래서 또 시족사의 전통이 있다고 평가하는 게 돌아다니는 거와, 그 다음에 같이 돌아다니면 같이 밥도 해먹고 지내다 보니까 평등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원래 시족사에서 평등했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긴 했는데 그건 좀 스킵할게요. 하여튼 해석의 여지니까. 하여튼 요 화랑도라는 조직을 국가 조직으로, 신라의 국가적인 조직으로 세팅했던 사람이 바로 진흥왕. 자, 국가 조직하는 사람은 진흥왕이 되겠고, 자, 기본적으로 요거는 자, 누구? 화랑과 플러스 랑도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화랑도야. 화랑 플러스 랑도로 구성돼서 화랑도고, 자, 이 화랑은 대부분 귀족들, 특히 뭐 진골 귀족들, 이 화랑의 역할을 했겠고, 랑도는 귀족들도 될 수 있었겠고, 뭐 육두품하고 오두품도 다 귀족이니까. 그 다음에 평민들이 함께 지냈던 조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원하라고 해서 여자들로 출발했던 조직인데 나중에는 남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거고, 여기 어느 정도 또 외모도 봤답니다. 좀 키도 크고 헌장하고 헌칠한 사람들, 이 화랑도의 조직하에 들어갔다는데, 이것도 많이 뭐 해석이 돼요. 뭐 화랑도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부터 해갖고, 또 뭐 화랑색이라는 어떤 책이 또 발견이 돼갖고 과연 이게 진짜냐부터 해갖고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 화랑도가 또 이 계층 간에, 이거는 맞다고 봐요. 제가 봐요. 계층 간에 갈등을 완화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또 차지했다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 혹시 초등학교 때 선생님도 이거 했는데, 보이스카우트, 뭐 여학생들은 걸스카우트, 그 다음에 뭐 아랍단 이런 게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게 뭐 아마 올라가면은 막 한별단 되고 막 그럴 텐데, 이런 거랑 저 비슷하게 봐요. 저기 이렇게 야영 활동하는 거지. 막 텐트 쳐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화랑은 거기 뭐 초등학교 때 6학년 선배가 화랑을 하겠지. 조장이네, 조장.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저기 뭐 5학년 학생들, 4학년 학생들, 얘들 평민 이렇게 해갖고 같이 지내는 거야. 뭐 몇 달 동안 딱 저기 뭐 좋은 데 다니는 거야. 막 저기 캠핑카 타고 막 다니는 거야. 가서 야, 오늘은 저쪽 가보자. 뭐 어디 뭐 저기 뭐 군산 가자. 거기 짬뽕이 맛있는데 뭐 짬뽕도 한 그릇 먹고, 뭐 어디서 저기 섬에 들어가서 뭐 자서 뭐 음식도 같이 해 먹고 같은 공간에 자는 거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또 같은 간의 갈등이, 계층 간의 갈등이 또 완화되는 이런 숨기는 역할을 화랑도가 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화랑도에 또 기본적으로 뭐 세소고개라고 해서, 자, 세소고개. 이 원강이라는 사람이
지어준 건데 진평왕 때 세속오개라고 해서 원강 승려입니다. 이분이 만드신 5개의 규율입니다. 화랑들이 지켜야 돼. 그래서 이거 세속오개라고 하고요. 그 대표적으로 뭐 살생유택 죽이지 마라. 또 임전무태 전쟁에 나가서는 후퇴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또 충성을 또 요구하는 그러한 또 얘기가 됩니다. 화랑도를 약간 예전에 또 상당히 충성 우리가 어렸을 때 충성해야 된다. 뭐 이런 또 강조하는 데서 있었던 게 화랑도가 되겠습니다. 자, 화랑도 정리 끝낼게요. 다음, 자, 세 번째는 빨간 걸로 할게요. 골품제인데 아주 그래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골품제인데 기본적으로 이 골품제는 개방적인 거야, 폐쇄적인 거야? 폐쇄적이죠. 내가 어느 신분이면은 일정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폐쇄적 신분제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선생님 이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골품제 설명했을 때 그게 요즘에는 제가 보기엔 가장 유력한 설이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게 진골과 성골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나.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래서 어떻게 나눠진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 안 합니다. 학설이 나눠지니까 그냥 성골과 진골이 있었다. 근데 저는 골이라는 쪽만 있다가 진평왕이 나타나서 나는 성스러운 골이다 성골. 그 다음에 무열왕은 내가 진짜 골이다. 그래서 진골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저는 거기에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렸고 다른 학설들도 있습니다. 다른 학설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 해석의 여지입니다. 역사라는 게 이 부분. 자, 그래서 골품제는 폐쇄적 신분제고 이 신라의 엄격한 신분제. 자, 신라의 엄격한 신분제가 골품제고요. 특히 요 진골 귀족들의 엄청난 특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 어떤 특권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자 봐봐. 그냥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골품제도 그거 보시면 좀 이렇게 눈에 보면 되는데 진골은 1품도 할 수 있고 17품도 할 수 있어. 6등품은 6품인 아참부터 17품까지 할 수 있어. 5등품은요 5품이 10간등입니다. 아마 대나마인가 막 그럴 텐데 10간등인 대나마부터 또 17까지 했어. 그거 봐봐. 5등품이 진골보다 높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내가 5등품인데 내가 저기 관등상 내가 10이야. 근데 진골인데 17간등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최고 높은 데까지 못 가는 겁니다. 최고 높은 데 못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진골 귀족들한테 어떤 특권을 줬냐면 장관 자리는 무조건 진골만 하게 했어. 장관 자리. 어떤 장군이나 그러니까 반장은 무조건 진골입니다. 반장은 무조건 진골. 그러니까 6등품이 반장을 못 하는 거야. 5등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신분에 따라서 못 가게. 너는 여기까지가 승진이야? 너는 교장 선생님 못해? 너는 교감 선생님 못해? 이거야. 이거 6등품하고. 하여튼 진골만 돼. 진골들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대단한 정치활동 그래서 어디까지 못 올라가는 겁니다. 어느 자리까지. 그 다음에 사회활동 집 크기도 정했어. 이런 거야. 어이 6등품 나는 20평 이상 못 살아. 뭐 이런 거야. 어이 5등품 너 10평 이상 못 살아. 방은 너 2개만 살아야 돼. 이런 것까지. 사회활동 모든 경제활동 모든 것을 요 골품제라는 제도가 제약을 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 하베케이 화랑도 골품제라고 하는 또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통일신라인데 통일신라 왕족은 똑같이 김씨인데 자 중대 때까지는 무열왕 집계가 복습하는 거죠. 중대 때
진압을 하다가 하대 때로 되면은 네모랑 반개들이 하대 때 합니다. 무열한 나중에 뭐 네모란개만 하는 게 아니고 무열개도 하는데 무열개도 따지면 이 네모랑 반개 조직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거 넘어가죠. 엄밀하게 또 저기 박씨들이 하기도 합니다. 2명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넘어가시오. 자, 그 다음에 통일했어. 통일했으니까 가장 얘들 해야 될 게 이거야. 이거 근데 정치사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민족 융합정책. 자, 민족융합정책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때 무슨 논리를 피냐면은, 사만일통의식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사만의 3은 마음 변한 진한이 아니고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하나이다. 하나로 통해야 된다. 하나로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통합책을 써야겠지. 그 통합책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첫 번째 통합책은 무엇일까? 다 정치자 시간에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자,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구주 오소경 구주에서 각 주 3개씩 고구려 백제 신라 땅을 설정해놨다. 민족융합정책이네. 고구려 3개, 백제 3개, 신라지역 3개를 구주로 편성했다. 구주가 첫 번째 이해가 되겠고요. 또 하나, 또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이 자, 준사도직으로 구서당 10정은 각 주에 하나씩 줬고 가장 위에 있는 북쪽 주에 한 주만 2개를 줘서 10정이 됐고 요 구서당 조직은 고구려인만 구성된 서당도 있었고 백제인만 구성된 서당도 있고 심지어 말가린까지 구성된 서당까지 넣었다는 거 요것이 또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고구려 백제 이거는 뭐 그러자 고구려 백제 귀족들에게 신라의 볼품을 관등을 수여합니다. 너희들 우리 쪽 왔어? 그래, 오케이. 내가 너희들 통합해야 되니까 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나중에 고려 배울 때 왕건이가 너 왔어 왕씨 주는 거야. 사성제 주듯이 이렇게 관등을 수여하면 하나의 퀴즈. 그러면 고구려 백제 귀족들한테 신라는 어느 귀족들을 더 높게 쳐줬을까? 힌트는 아니다. 어느 귀족을 더 한번 생각해봐. 1초, 2초, 3초, 4초, 5초 줬어요. 정답은 고구려 귀족을 더 높게 쳐줬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전 이렇게 생각해. 저 논문 쓸 때도 얘기했는데 고구려 사람이 별로 없을 거 아니야. 백제 사람들보다 신라 고구려 사람들 되게 저쪽에. 그러니까 좀 백제 그 많은 백제의 귀족들한테 줘봐. 그러면 귀족의 특권이 더 많이 가면 신라 귀족도 싫겠지. 그러니까 몇 안 되는 고구려 귀족들 온 사람한테 더 높게 쳐줬다고 합니다. 근데 해석이 하여튼 요거고요. 하여튼 관등을 수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어디다 정리하게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뭐 민족융합체의 끝입니다. 또 골품제 하에서 1품부터 이렇게 정리하겠다. 1품부터 이렇게 잠깐 미안합니다. 어차피 골품제인데 이렇게 기다렸다. 요게 이제 통일 신라 때가 되면은 1품부터 2품, 3품까지 1, 2, 3도품은 평민화가 돼. 평민화. 이 골품제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거 다 귀족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1도품도 이때 처음에 이 골품제라는 조직 만들어졌을 때는 다 귀족이야. 1, 2, 3. 근데 이게 워낙 많아지니까 사람도 태어나면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게 통일신라 때문에 평민화가 되고 아예 신라 하대 때가 되면 4두품까지 평민화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품제가 1부터 이제 3두품은 아예 평민화의 대접을 받게 되었고요. 다음에 요 신라 하대로 가면은 신라 하대 하나 적을게 그냥 차라리 이 내에서 신라 하대로 가면은 자 신라 하대인데 자 이 신라 하대 때 자 대표적으로 이제 반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원종 에노에나이라고 해서 자, 어느 시기? 진성양 시기. 그다음에 뭐 양길의 난, 뭐 기현의 난, 뭐 견훤의 난 계속 이때 시기가 짝짝짝 이어지게 되는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원종 에노의 난, 신라 하대세가 있게 되고요. 김원창의 난하고 장복의 난은 이때보다 조금 빠릅니다.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정설장 갈수록 두 번째 이거 하나의 포인트죠. 골품제. 골품제의 모순이 점차 심화됩니다. 뭐 이때부터 뭐 심화되는데 신라대 때는 더욱더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불만을 느꼈던 세력들 몇 두품? 6두품. 자, 제가 신라대의 4대 키워드 6두품, 호조, 선조, 풍수지설인데 여하튼 요 6두품이 신라한테 반신라적 성향을 가지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상 신라하대를 대표하는 6두품이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 경주 최씨의 시조 치원 최추원 일단 호가 고운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해운대 할 때 그것도 최추원이 호입니다. 해운 최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추원이 무슨 유명한 책들 잠깐 정리할게. 이 사람 유명한 문집 중에 개원필경 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래 또 어디 합격한 사람이야? 중국의 과거였던 빈공카에 또 합격한 인물로서 중국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중국 사회에서 또 유명한 이 사람이 글을 하나 남깁니다. 토황소격문이라고 해서 토황소격문이라고 해서 당시에 당나라 때 황소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격퇴하자, 황소의 난을 퇴격하자, 격퇴하자고 하는 이러한 글까지 남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최치원이 기국을 했어. 기국해갖고 신라를 바꿔보자 해서 요 진성여왕한테 이거 조금 멋있게 했었는데 하여튼 요 진성여왕한테 이거 또 하늘 또 나오네. 그러면 미안해요. 모순이 상당히 심화됐고 심화됐고 이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거니까 진성양에게 이렇게 해갖고 메시지를 보내. 이렇게 해서 바로 정책 건의서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 시무라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시무는 최승로가 보낸 시무 28조 가장 유명하죠. 저기 성종 때. 왜 시무는 신하가 왕한테 정책 건의서 보내면 시무냐. 근데 최승로는 28개를 보낸 거야. 최치원은 진성여왕한테 몇 개 보냈을까? 10개. 그래서 하여튼 시무책 10개조의 시무책을 진성여왕한테 정책 건의서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까? 묵살됩니다. 안 다뤄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치원도 전국을 유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화살 받아서 하세요. 이거는 제가 칸나만 했는데 좀 생각하면서 미안해. 이런 거 가지고 좀 미안해. 여기에 최치원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통일신라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해입니다. 발해인데
발해. 자, 발해의 왕족. 발해의 왕족은 뜨드 대시. 잠깐만 몇 분 남았는지 볼게요. 자, 발해의 왕족은 대시입니다. 대시. 대시가 되겠고, 다음에 자 여기도 자 이원적 민족구조. 자 이원적 민족구조라고 해서 자 알다시피 이것도 다 공부했었죠. 지배층은 발해 소리 고려 피 지배층은 잠깐만 왜 그러지? 피지배 피 지배층은 말가리 이렇게 이원적 구조 다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발해의 또 특징이 요거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까지 이 발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쟁장 사건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등재 서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요 두 사건은 발해와 신라의 라이벌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쟁장 사건은 뭐냐면은 그 황제한테 중국 황제한테 당나라 황제한테 자 사신들이 간 거야. 근데 여러분 대통령도 회의할 때 저 대통령 있어? 옆에 가장 그 다음 서열 높은 사람이 앉아있죠. 국무총리나 뭐 부총리나 쫙 서열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 그 서열이 있듯이 여기에서도 그 사신이 오면은 황제들이 서로 중국 황제에 가까이 있을수록 당나라 황제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 나라의 서열이 높은 거야. 그래서 쟁장 사건은 발해가 야 왜 우리가 신라 맨날 뒤에 있냐? 우리가 좀 앞에 당 황제에 내가 더 가까이 있을래? 하고 싸웠던 사건이 쟁장 사건입니다. 당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신라 손을 들어줘. 예법, 국법이 맞다. 너는 거기 있어라. 했던 쟁장 사건이고 등재서열 사건은 뭐냐면은 자 이거 빈곤가 이 빈곤가는 당의 그 외국인들이 당 관리가 될 수 있는 시험인데 그 시험에서 그 그러니까 그 자신 그 발해의 그 오광찬이라고 했던 인물이 있고 오소도라고 해서 오소도가 아마 아들인가 아마 그럴 거야. 발해 오씨 오민규 발해. 근데 이 오씨들이 있는데 이 그 자기 아들의 그 과거 시험 성적을 높여주기 위해서 로비를 펼쳤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등장생활에서 신라보다 더 높은 등수를 얻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그래서 이 두 사건, 쟁장 사건, 등재서열 사건 교과서에는 없는 교과서에 뭐는 실린 교과서도 있습니다. 했던 쟁장 사건과 등재서열 사건 이런 사건도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보니까 가장 근래에서 짧게 잘 끝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요거 미안해요. 요거 안녕 끝.